네, 어제 한중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오늘은 한일중 그리고 내일은 한일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동북아 3국 정상의 외교전이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 기싸움도 치열해서 현안들에 대한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이 시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반기 동북아 외교전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3년 반 만에 삼국 정상회담이 열리게 됐습니다. 워낙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있기 때문에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어떻게 결론이 좋게 날 것이다, 딱 이렇게 날 것이다라고 이게 어떤 그 전망은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일단 오랜만에 삼국 정상이 만났다. 이것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는 그 전망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이틀 한일중 정상회의 어떤 그 의미가 있는 건지 두 분의 의미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양 교수님 한번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3년 반 동안 이게 없었으니까요. 네네. 사실 이제 매년 열려가지고 이번이 6회째인데 당연히 이제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2, 3년 전에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 중일 간 이제 영토 문제, 역사 문제, 그리고 이제 한일 간에도 위안부 해법을 둘러싸고 그동안 냉전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이제 일단 만난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지난 3월 달에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이 있었고 그 모멘텀을 잘 살려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은 박근혜 외교의 하나의 한 성과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건 지금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고 이게 지금 중일 간의 갈등이 상당히 장기화 또는 고착화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일 간의 이런 위안부 해법 같은 것이 단기간에 도출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일단 먼저 얼굴을 맞대면서 서로 간의 입장차를 확인하더라도 일단 만나가지고 의견 교환하면서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대화를 또 소통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전환점으로서 삼으면 그걸로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강 교수님은 어떤? 네, 역시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만 이 한일중 이 삼국회담이 왜 시작이 됐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원래 99년도에 아세안 10개국이 한중일을 초청해서 시작이 됐고 2008년부터 이 3개국이 이제 단독으로 만나자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중단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 한일중, 한중일 세 나라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현안이 있고 양자 관계도 복잡하기 때문에 정치적 문제를 공동의제로 올리면 이게 해결이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정치적 사안이 좀 적은 부분을 중심으로 이걸 풀어가 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양자 관계가 좀 어려워도 삼자가 풀어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움직여보자 하는 그런 원래 정신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박근혜 정부가 작년 말에 제안을 해서 이번에 다시 열리게 됐으니 원래 정신으로 좀 돌아가서 둘이서 싸우는 것보다는 셋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방향을 전개를 해간다면 그 안에서 기존에 어려웠던 문제들도 새롭게 좀 바라보는 전초전이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번 회담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또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다음 의장국이 일본인데 어떻게든지 이거를 지속할 수 있는 정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협의가 됐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동안 중단됐던 삼국 간의 대화가 다시 시작되는 어떤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내일은 한일 정상회담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열리는 건데 사실 그동안은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만나기 힘들다는 입장이었지만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담이 열리게 된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 박근혜 외교가 임기 하반기에 들어서 상당히 이제 실용주의적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올해 초부터 그동안 2년 이상 냉각되다가 올해 초부터 대부분 장관급 회담 다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기 이미 후반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이런 그 한일 관계를 냉각시켜서는 좀 득보다는 실이 많다라는 것이고 사실 이제 한일 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이제 강한 미국의 목소리라는 것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일 관계라는 것이 물론 이제 위안부 해법은 가장 중요한 현안입니다만은 이것 말고도 예를 들면 한중일 FTA도 있고 그다음에 한반도 비핵화 문제 그리고 이제 어떤 그런 한일 간의 경제 협력 또는 문화 교류 포함해 가지고 한일 양국이 주도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한국으로 봐서는 이제 가면 갈수록 미중 간의 이런 어떤 G2 갈등 체제, 지금은 남중 국해 문제도 있고 사드 배치 문제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이런 중요한 현안들을 한국 혼자서 이렇게 대응하기는 약간 버겁습니다. 역시 이제 미중 갈등 관계가 된다면 한국과 일본이 손을 잡고 약간은 적절하게 견제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미중 관계가 어느 정도 협력적으로 된다면 네. 그런 환경 속에서 동북아의 어떤 평화 안정 또는 이제 육자 회담 활성화 이런 거 포함해 가지고 남북 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는 중요한 추동력으로 삼을 수도 있고 예. 한다는 면에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역시 한일 협력이라는 것은 한국에서는 굉장히 역시 득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지금 이제 역시 그 한일 관계를 좀 개선해야 될 그 마지막 지점까지 온 상태에서 우리가 뭐 금년부터 여러 가지 이제 한일 관계 개선을 요청해왔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커다란 입장이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만난 다음에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그리고 나서 이 문제를 하나씩 차곡차곡 풀어나가자는 그런 정도의 어떤 그 좀 뭐 어떤 자세를 좀 기대하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일각에서는 한일 관계라는 것이 이제 그 항상 회담 이유가 문제였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번에 아베 총리의 전향적인 그 태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이후를 좀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역풍 관리를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방금 전에 양 교수님의 말을 빌린다면 우리가 이제 한일 관계에 있어서 좀 더 패턴이 이제 어떤 그런 패러다임이 실효성 위주로 흘러간다라고 생각한다면 역풍 관리까지는 또 기우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바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일본의 최소한의 성의죠. 네. 예를 들어서 그 얘기는 이미 끝난 거다.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된다. 우리 청구권 협상으로 다 됐다. 이런 식의 멘트가 계속 오면 네네. 사실은 우리로서도 운신의 폭이 굉장히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그 지금 지적하신 대로 박근혜 외교가 정말로 실용주의 외교로 돌아섰다면 그런 것까지도 좀 포괄해서 움직여 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예. 그 첫 번째 방법은 역시 일본의 약간은 기존에 안 된다고 한 거를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니까 조금 더 한번 살펴보자라든지 뭐 이런 정도의 얘기만 나오더라도 벌써 우리가 동력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안 되면 이게 어렵죠. 사실 중일 간의 관계는 중국은 일본이나 중국이나 서로 껄끄럽죠. 아시아 지역을 두고 계속 패권 다툼을 실제로 하는 건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일본이 미국을 등에 업고 큰 소리 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국에서 보면 너무 일본과 소원한 관계를 가니까 미일 동맹이 강화되더라. 미일 동맹이 강화되는 것은 결국 중국한테 마이너스 아니냐. 이래서 사실 작년 에이펙에서도 만나고 이제 소장학자들을 중심으로 일본과도 적극적인 관계 개선을 예.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제 이렇게 본다면은 중국도 과거와는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중일이 계속 부닥친다라는 걸 전제로 그림을 그린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뭔가 패러다임이 바뀌고 우리도 그 안에서 공간을 새롭게 찾고 일본도 거기에 호응해서 약간의 우리한테 동기부여를 해주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이런 한일 정상회담에서 좀 나왔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죠. 네. 일본이 과연 최소한의 예의를 보여줄지 그 부분은 사실 전망이 밝지는 않지만 일단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어제는 이제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뭐 사실 상대적으로 보면 한중 관계는 그 뭐 중일 관계나 뭐 이런 거에 비해서 뭐 굉장히 좋죠. 한일 관계 이런 데 비해서. 그래서 주로 이제 경제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한중일, 한일중 3국을 둘러싸고 아시아에는 두 개의 축이 있습니다. 이 3국 관계에. 하나가 이제 역사 축이죠. 이거는 이제 한중이 일본의 공동의 피해자라는 인식. 그다음에 하나는 안보 축입니다. 우리는 한미일 삼각 안보 이런 이제 기존의 틀이라는 게 있는데 이번에 리커창 총리의 방안은 주로 FTA를 조기 비준하자 그리고 산업협력을 강화하자 이런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특히 중국이 한국과의 FTA를 빨리 비준해서 발효시키려고 애쓰는 데에는 한미일 공조 고리 중에서 한국의 고리가 제일 약하기 때문에 경제를 매개로 조금 자신 쪽으로 끌어올려보자, 끌어안아보자 이런 것들이 좀 강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제 MOU도 4개나 체결이 됐습니다. 특히 그 한중 산업협력단지를 우리는 새만금에다 만들고 중국은 광동성에다 만들자. 그다음에 뭐 로봇 산업 협력하자. 뭐 제조업 이런 데서도 너무 싸우지 말고 공동 진출해보자.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1대1로 사업, 그다음에 우리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이런 것들이 사실 국제 무대에서 협력할 수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좀 구체적인 성과가 나왔고요. 원유회나 직거래 시장 개설한다든지 그다음에 쌀, 삼계탕. 보기에 따라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만은 쌀과 삼계탕은 저게 검역 협상을 타결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검역 때문에 못 들여오겠다 그랬던 거거든요. 이 검역 협상이 타결됐다라는 거는 한국 제품이 중국 내수 시장에 직접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중국은 우리한테 나름대로 그런 성의를 FTA에서 표했고, 그래서 우리도 오늘 아침에 국회 여야 대표가 조속히 될 수 있는 방향으로 FTA를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보자라고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리커창 총리의 방안은 FTA에 기본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어쨌든 지금 중국과의 관계도 좀 밀접해지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래도 중국을 방문했기도 했고 또 미국을 가서 한미 정상회담을 한 만큼 균형 외교를 잘 맞춰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최근에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미국 간의 마찰이 좀 이게 심해지면서 우리 입장도 굉장히 좀 난처해 보이는 입장인 것 같은데, 궁금한 것이 뭐냐면 남중국해라는 것이 지정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길래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먼저 해주시죠. 남중국해가 이제 중국 남부의 해남도에서 뭐 한 1,000km 가까이 떨어져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옆에 주변에 이제 베트남과 필리핀에 가깝습니다. 한 200km 정도 떨어져 있고. 그런데 이제 그게 1960년대부터 보니까 하반기에 이제 굉장히 그 어족 자원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석유라든지 가스가 해저에 엄청나게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태평양으로 들어오는 한국이나 일본으로 들어오는 대부분의 물동량이 거기를 거의 90% 이상이 거기를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해상 길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중국이 차지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족 자원, 그리고 이제 또 말하자면 석유라든지 가스, 해저 자원뿐만 아니라 이제 중요한 해상 통로를 이제 확보한다는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지금 굉장히 이제 미국은 그걸 통해 가지고 중국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것을 굉장히 억제하고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실은 지난번에 안보법제 통과된 것이 이런 남중국해에 있어서 중국의 해양 진출, 그리고 이제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도서 분쟁 가능성, 여기에 대비해 가지고 이런 미일 동맹을 통해 가지고 중국의 어떤 그 과도한 팽창을 좀 억제하려는 것이 확실하게 이제 법제화된 것이고, 그 배경에는 이제 확실하게 이제 미일 동맹을 완전하게 강화시켰다. 예. 지난 4월달에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이제 배경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완전한 뭐 이해 당사자는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에 무슨 뭐 베트남이라든지 아니면 필리핀처럼 영토 도서 분쟁을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에너지 수송로 또는 이제 물동량이 통과하는 지점이고, 네. 그리고 적절하게 이제 중국의 해양 진출을 견제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점은 이제 동남아 아세안 국가, 그리고 이제 일본, 한국, 미국이 그 이익이 이제 일치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지나치게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저는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원칙적인 측면에서 이건 국제 분쟁에 대해서는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이것은 국제 규범을 준수하면서 다자간 협의체를 통해 가지고 해법을 도출하자라는 정도의 기본적인 뭐 의지 표명 정도가 충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지금의 어떤 중립적인 그 입장 견지가 잘하고 있는 거다라고 좀 보고 계시는 거죠. 맞습니다. 예. 이 남중국해 문제 같은 네. 경우는 뭐 공식적인 의제로 다뤄지진 않더라도 일본 쪽에서 좀 돌출적으로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까요? 뭐 당연히 우리가 중재를 할 수밖에 없죠. 예. 왜냐하면 남중국해라는 거 우리 양 교수님 지적하셨던 대로 우리가 분쟁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앞서 나가서 미리 뭐 우리의 입장을 크게 피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게 본질적으로는 미국이 기존에 짜놓은 질서에 도전하는 중국,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중국도 새로운 질서의 제정자가 되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싸움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아세안 국가 또는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서 기존에 미국이 짜놓은 질서에 있었던 모든 국가들이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번에 한일중, 한중일 이 3국 회담에서 미리 의제화되지 않은 이런 것들을 해낸다면 그건 사실 국제회의에서 사실 결례인데요. 그래도 얘기를 하다가 감정이 좀 격해져서 네. 나올 수는 있죠. 예. 있을 때 우리 박 대통령이 의연하게 그 점은 이렇게 해서 중간적으로 정리를 해주는 그런 게 또 외교술이고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사실 남중국해가 만약에 중국의 손아귀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사실은 중국은 미국이 그려놓은 제1차 저지선, 2차 저지선. 2차 저지선이 바로 이제 남중국해를 벗어나서 여의다오, 그 센카쿠 열도라고 그러는데죠. 거기가 뚫리면 괌, 하와이까지 다 뚫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그 앞에서 방어를 미리 해줘야 네네. 이게 센카쿠 열도까지 안 오고 그다음에 미국 입장에서는 거기가 막아줘야 괌이나 하와이까지 중국한테 안 뚫린다는 이런 아주 그 군사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남중국해 문제는
뭐 한중일 세 나라가 얘기해서 될 문제가 절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는 중간자적 입장으로 우리의 의견을 정확히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어느 한쪽에 쓰는 게 아니고 우리의 입장. 예를 들어서 항행의 자유는 보장돼야 되고 분쟁은 평화적으로 해결해라. 네. 뭐 늘 하는 얘기죠. 원칙적인 이거를 이야기, 우리는 견지하는 것이 가장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앞서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한일 정상회담에서 내일 있을 그 위안부 문제 같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어떤 아베 총리의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예상이 지배적인데 반대로 이제 그 한일 정상들이 오늘 만나기 때문에 공동선언문을 채택할 건데 이곳에 이제 어떤 과거사 문제,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 입장에서는 일본의 그런 사과를 항상 꾸준히 요구해온 입장이기 때문에 선언문에 그런 내용이 조금이라도 진전된 내용이 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이제 역사를 직시한다는 것은 지금 거의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사실 이제 한중 간에 지금 여러 가지 미로 관계라든지 또 이제 2박 3일간 이렇게 만나는 시간 그리고 이제 이런 역사를 직시한다는 문구를 삽입하는 거 이런 것들은 그 자체가 일본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압박입니다. 예. 만나는 시간도 짧고 식사도 하지 않고 한중이 공동으로 역사를 직시한다는 문구를 추가하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일본으로서는 압박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일본에서 그러면 이제 역사적인 어떤 그런 그 과거사에 대해 어떤 진솔한 어떤 반성을 하고 보상을 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아베 내각에서는 사실 그걸 지금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이번에 지금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 막바지까지 타결이 안 되는 게 일본 측은 이제 위안부 문제를 의제에서 제외하자라고 자꾸 요구를 했거든요. 그럼 한국 측에서 그러면 한일 정상회담 어렵다 없다라는 식으로 지금 강경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럼 만나가지고 일단은 입장을 하겠지만 사실 30분이면 이거 도대체 뭐 만나가지고 제대로 이야기할 시간이 없거든요. 뭐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한일 간의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하는 정도에서 아마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거 말고도 지금 이제 안보법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아이템을 다 다루기는 힘들 것이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입장을 지금 아마 이야기를 하는 정도고 네. 내일 아침까지 아마 막바지까지 최종적으로 위안부 해법에 대해서 의견 조율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는 게 일본에서는 아베 수상 자신이 우파적이지만 이건 뭐 예를 들어 무라야마 다마, 고노다마 전부 승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고노다마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피해자에 대해서 자의에 반해서 끌려간 것에 대해서 사죄하고 반성하고 하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자기가 승계하겠다고 한 고노다마를 그대로 읽으면 되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라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혀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는 정도로 해가지고 만약에 끝난다면 뭐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건 상당히 정말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의미는 굉장히 퇴색하는 거죠. 그건 뭐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북핵 문제는 어떨까요? 한중일 예. 3국이 모두 또 육자회담 당사국이기도 해서 혹시라도 진전된 입장이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글쎄요. 이게 또 서로 셈법이 조금씩 다르죠. 예. 일본 같은 경우는 핵 문제 자체보다 납치자 문제가 우선이고요. 네. 사실 우리는 북한 핵 불용, 그다음에 북한의 핵 개발 반대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예. 말을 씁니다. 다시 말해서 한반도라는 거는 이 남한 지역에 대한민국의 다른 핵 예를 들면은 미국의 전술 핵무기가 와도 안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적 차원에서 북한 핵무기 개발 불용, 그다음에 북한이 2005년에 선언한 9.19 선언 이행 이 정도 그리고 이것이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에 기여한다. 이 정도에 대한 원칙적 합의 이 정도는 계속 되는 거겠죠. 그러나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기존에 한중 간 또는 뭐 중일 간, 한일 간에 갖고 있었던 북한 핵에 대한 문제가 풀리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육자회담 재개 문제도 우리는 조건이 있죠. 먼저 어느 정도 북한이 포기를 해야 지원이 되고 육자회담이 재개가 된다는 거고 예. 뭐 중국 입장에서는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육자회담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좀 다르지만 다시 한번 삼국이 어쨌든 북한 핵 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라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라는 차원에서는 기존의 입장을 확인하는 선에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북핵 문제도 그렇고 오늘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의제에 대해서 삼국 간의 입장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어떤 예. 진전된 입장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재개된 정상회의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만큼은 성과로 거둬들여야 한다는 부분들이 있다면 한 분씩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양 교수님. 네, 저는 이제 그 이야기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일단 정리해야 된다. 한일 간에 또는 중일 간에 아무리 관계가 좋지 않더라도 반드시 1년에 한 번은
한중일 정상이 만나가지고 논한다, 테이블에 앉는다, 그걸 정리화시킨다. 내년에 반드시 일본에서 만난다는 정도가 반드시 확보돼야 됩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위안부 해법에 대해서 적어도 일본이 이 문제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앞으로 풀어나가자. 지금 여기 상호 간의 의견 차는 하긴 했지만 한일 간의 진정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자 하는 것에 한일 양국의 정상이 공감을 표시하였다라는 정도의 멘트가 나오면 뭐 그걸로 저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냈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지속적인 봅니다. 만남을 맞습니다. 유지하는 것. 예. 강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뭐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데 전폭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는 이제 이런 정례화라는 차원에서 이게 계속 유지가 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다음엔 또 중국이 해야 되는데 결국 이런 합의를 좀 했으면 좋지 않을까. 양자 관계로 인해서 삼자가 만나는 것이 잘못되면 안 된다라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 네네. 그리고 그것은 동북아 지역에서 중요 세계 국가가 자꾸 만남으로써 전 세계에 이 지역이 화약고가 아니고 뭔가 새로운 협력을 이뤄나가려고 한다 하는 그런 노력을 보여주는 계기가 이런 한중일 삼국회담으로 지속되는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 주는 메시지도 있고 그렇게 돼야 미국으로부터나 또는 다른 지역에서의 압력도 우리가 상대적으로 경감을 시킬 수 있습니다. 왜 한일 관계 그렇게 나쁘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삼국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만나서 그런 정도의 어떤 흐름 이런 걸 가져가는 그런 계기가 또 재개된 만큼 이걸 모멘텀으로 유지해가는 이런 계기가 이번에 되면 아주 성공적인 회담이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뭐 현재 산적한 현안에 대한 어떤 진전된 어떤 그 결과 내용이 나왔으면 바람을 가져보고요. 잠시 후 4시 이후에 이루어지게 되니까요.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